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이제 4단원에 왔습니다. 꽤 많이 달려온 셈이죠. 그동안 좀 뭐 터벅터벅 정리 좀 많이 할 것들이 많아서 늦어졌는데 4단원부터는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뛰어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아픈 곳 또 꼭 긁어줘야 될 것들 이것들 아주 시원하게 긁어가면서 문제풀이를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이 고려는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중세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세는 나름대로 서양도 그렇고 우리 동양도 그렇고 중세는 귀족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려가 서양 중세 귀족 사회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역시 고려도 고려 전계는 문벌귀족, 고려 후계는 또 권무세족 이렇게 귀족들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런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음 단원인 조선 전기에는 그 신진 사대부라는 하나의 관료 집단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나라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고려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문벌귀족이 지배하다가 또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신들이 권력을 한 100년간 누리다가 다시 또 나중에 어때요? 권문세족이 등장하고 그 말기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럴 때마다 새로운 세력, 즉 새로운 사람들이 나라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라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기 마련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시험의 출제 비중이 특히 높은 게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가령 뭐 태조 왕건이라든지 또는 뭐 공민왕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고려시대 승려였던 의천이나 또는 진울이나 이런 그 의천과 진울 같은 경우는 제가 분류할 때 불교 속에 분류시켜 놨지만 사실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알겠죠? 그 밖에 이제 뭐 고려시대 유명한 사람들, 고려 무신들이랄지 또는 그 구체적인 이런 사람 이름들을 특별히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선 총 44문항이 출제됐어요. 전체 우리가 320문제를 다루는데 320문제 가운데 42문항이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약 13%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출제 비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려시대에. 그래서 고려의 출제 비중이 전체 가운데 한 13%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우리가 이제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고려시대 문제를 쫙 보니까 국가직 7급하고 지방직 7급 문제만을 놓고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2007년에는 주로 가족제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고려시대의 가족제도가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울이라든지 또 그 고려의 외교관계, 이 외교관계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옛날 수능 때나 또는 구급 때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체감하실 겁니다. 기타 이제 2008년도에도 5문항, 2009년도에도 5문항 이렇게 대개 5, 6문항 정도, 2014년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서 4문제, 지방직은 3문제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한 전체 문제 가운데 1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라요.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은 알겠죠?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특히 고려의 사회 신문제도 가운데 이렇게 여성의 지위 문제, 그죠? 고려와 여성의 지위 문제, 고려의 가족제도 이런 것들이 아주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학습을 할 때 특히 사회 신분제도와 고려의 가족제도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타 이제 외교 문제들도 이렇게 심심찮게 나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자세히 볼까요?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자, 난이도별이 먼저 나왔군요. 난이도는 되게 평이합니다. 예, 이렇게 버라이어티 나오기는 하지만은 우선 그 가장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가 한 13문항쯤 되고 아주 쉬운 문제가 한 14문항쯤 되니까 되게 평범한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난이도 구분이죠. 자, 중요한 것은 단원별 출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별 출제 내용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느냐 알겠죠? 우리가 이미 출제된 내용들을 분석해 놓고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예측해 보려고 지금 이거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강조했어요.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인물들이 7문항이나 그동안 나왔었는데 태조 왕건이 3문항 나왔고 신돈, 공민왕, 특히 공민왕과 신돈은 묶어서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공민왕 때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개혁정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알겠죠? 특별히 공민왕과 신돈이 아니더라도 뭐 그 당시에 전민변정도감이랄지 또는 뭐 공민왕 때 정동행성의 이문소 페이지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공부해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이랄지, 이건 뭐 수능에서는 별로 잘 다루지 않는 무신들인데 이렇게 최충원이나 또는 충렬왕 이런 사람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에 다루지 않는 인물들도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인물들이 출제가 잘 되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려의 대외관계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고려 초기의 친송정책, 홍건적과 왜구입니다. 왜구. 고려 말기의 왜구. 그죠? 그리고 거란과의 항쟁. 예. 그리고 고려의 대몽 항쟁. 이렇게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전체를 묻는 시대사. 그래서 이 시대사에 관련된 문제 중에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난이랄지 또는 정동행성의 폐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는 의외로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제1단원 통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통사로 연결된 통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미 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단일 문제로서 한 문제 나왔고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거나 또는 신라의 노급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그 전식과 또 조선의 과전법 이런 토지제도를 연계해서 그죠? 관통해서 예. 그 통사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토지제도 비중이 꽤 높은데 그 중에 고려 것만 딱 이렇게 묻는 것은 한 문항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는 통사로 전체 시대를 꿰뚫어서 관통해서 공부해 두는 게 비교해서 공부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문제가 또 디테일하게 많이 나옵니다. 고려 화폐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고요. 고려 귀족의 경제생활 또는 고려 경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상업, 농업,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 대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기타 이제 고려 경제와 정치와 경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십시오. 비중을 봐봐요. 사회신분제도, 그러니까 가족제도랑 묶으면 무려 12문제나 됩니다. 사회제도, 신분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려의 여성의 지위 문제가 무려 4문항이나 출제되었다는 거, 성시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항 나왔고요. 고려의 신분제의 변동, 사회생활 또는 향도와 같은 또는 향리, 신분제도, 사회제도, 농민들의 생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고려시대의 사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시설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고려 불교는 이렇게 진울이라든지 의천이라든지 요새라든지 이렇게 고려 불교 승려들의 그런 업적 또는 승려들의 사상 이런 문제들이 꽤 까다롭게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수능 때의 문제나 9급 문제와 다르게 7급에서는 꽤 까다로운 디테일한 내용들을 개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공부할 때 유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가 한 문항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고려 역사소설. 역사소설도 문항수로는 3문항이 나왔는데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나와요. 알겠죠?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에서도 이렇게 역사소설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7급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사소설도 우리가 통사에서 이미 정리하고 왔지만은 고려시대 역사소설을 디테일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관련 문제가 석탑 또 비색청자 이렇게 두 문제가 그동안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 구분 그랬어요. 문제의 스타일, 문제를 묻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 많이 나왔었느냐. 가장 고려시대에 많이 나온 것은 역사의 팩트 그 자체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팩트를 다루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팩트는 대개
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가 빠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출제된 내용들을 뜯어서 문제 풀면서 분석해 보면은 아 이건 시간을 묻고 있는 문제다. 이건 사람을 묻고 있는 문제네요.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데 되게 사건 자체, 팩트의 줄거리, 전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은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누가에 해당되는 게 인물이죠.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무려 10문항이나 되니까 적지 않은 문제가 인물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아주 고려시대의 특징이 문벌 귀족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사료나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10문항 정도. 그죠? 그리고 문화재, 유적, 유물, 문화재에 대해서 직접 묻고 있는 것들이 2문항 정도. 그리고 시기, 연대, 시기를 묻고 있는 문제가 대개 1문항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고려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료나 자료도 더불어서 알아두자.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되겠고. 기타 이제 자료 제시형, 사료하고 자료 제시형을 묶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자료나 사료를 제시하고 답을 찾는 것, 그죠? 먼저 보기에 자료나 사료를 보여주고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게 하는 그런 문제가 43문항 가운데 24문항이나 나왔어요. 점점 자료 제시형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직답형으로 문제를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19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점차 자료 제시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고려시대에 관련된 그런 문항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